앞서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긴장된 모습에 있었던 선수 좋은 결과겠다 할 텐데요. 자,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아, 엑시노스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아이폰 15가 한국 정발하느라 정신이 없는 시기에 벌써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벌써 3개월 뒤면 나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 유출들이 조금씩 디자인부터 스펙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의 달라질 루머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스마트폰들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분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또 디자인이기도 해요. 새로운 갤럭시 S24 시리즈 디자인들도 최근에 렌더링 사진이라고 루머로 유출되었는데 대체로 보면 기존 갤럭시 룩을 간직하면서 큰 변화가 한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둥근 디자인에서 이제는 각진 디자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이폰도 11에서 11로 넘어오면서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제는 살짝 둥그러진 디자인으로 변했잖아요. 갤럭시는 거기서 또 반대로 각진 디자인으로 이번에 변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이즈는 기본, 플러스, 울트라 세 가지로 동일하고 추가적인 특징은 측면이 이제는 둥근 디자인에서 완전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잖아요. 거기서 기존에 있었던 무광에서 아이폰의 스테인리스를 보듯이 유광으로 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사진을 봤을 때 버튼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지만 플래시 위치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고 특징이라면 측면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위한 안테나가 추가로 장착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살짝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아이폰도 미국판에는 이미 이러한 안테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이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아니라 진짜 5G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실제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룩을 유지하지만 프레임이 평면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을 때의 단점이라면 그립감이 하락한다는 것이 있지만 장점이라면 아이폰이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예쁘다라는 평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울트라의 디자인은 살짝 다르긴 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S23 플러스는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만 울트라는 양쪽 끝에 엣지를 사용한 것처럼 살짝 공률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S23도 거의 플랫에 가까우면서 모서리만 진짜 살짝 공률을 줬는데 이게 S24에서는 더 완만해지려나요? 추가적인 루머는 울트라에 이제는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뭐냐면 아이폰은 티타늄 소재를 쓰면서 무게를 10%가량 감량했지만 갤럭시는 티타늄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게 차이는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폰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면서 무게가 무거워졌던 게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가벼워진 거거든요. 하지만 갤럭시는 스테인리스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울트라나 기본이나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티타늄을 쓰면 더 무게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가벼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티타늄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이 또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밝기는 매년 그렇듯이 조금씩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루머에서는 뭐 2500이니 2200이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루머는 드디어 플러스 시리즈 그러니까 진짜 애매했던 플러스 시리즈가 FHD에서 WQHD 플러스로 해상도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유저로서 이 루머가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갤럭시 S 시리즈를 보면 그래요. 항상 일반과 울트라가 가장 잘 팔리고 플러스는 뭔가 애매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많이 안 팔리기도 하고요. 이유라면 그렇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울트라와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 스펙은 또 일반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울트라를 사거나 아니면 일반을 사기 때문에 플러스를 선택하는 층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추가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갤럭시도 이제 전체 AOD를 갤럭시 S24부터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갤럭시는 어떠한 차별화를 가져다 줄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마 갤럭시만큼 전체 AOD를 사용하더라도 커스텀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도 애플처럼 라인별로 차별화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전 시리즈 그러니까 S24 시리즈는 모두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형 마트가 등장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한때 황금기를 맞기도 했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먼저 황경주 기자입니다. 1993년 처음 등장한 대형마트의 무기는 싸고 편리하다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백화점과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평균 20%까지 싸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싸니까 소비자한테 돌아온 이익이 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의 외국계 유통기업까지 가세하며 매장 수가 크게 늘었고 가격 경쟁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타 업계보다도 10원이라도 더 우리가 비싸게 판다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돼지 불고기 좀 주세요. 네, 아침 일찍 오시겠어요? 경쟁에서 밀린 건 외국계 유통기업들이었습니다. 이익을 못 내는 일부 할인점 점포가 다른 할인점에 넘어가는 등 이후 연중 무휴, 24시간 돌아가는 한국형 대형마트가 자리 잡습니다. 마트 근무 29년, 장윤주 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현금이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현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 2010년대 초반까지 1위 업체가 매장 수를 40% 가까이 늘릴 정도로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이어졌고 영업시간 제한 규제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밀리면 저희들은 죽는 거라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한 달에 하루 이틀은 강제로 영업을 쉬게 할.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더 큰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가격을 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가격이 좀 온라인보다 좀 비싸면 구매를 포기하시고 가시는. 먹을거리는 기본, 취미, 문화생활을 담은 체험형 공간으로의 변신에 이어 신선식품 특화 매장 도입 같은 생존 전략까지 고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대형마트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러면서 대형마트들은 더 이상 유통공룡이 아니라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규제를 풀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대형마트가 꼽은 대표적 규제 의무 휴업. 올해 들어 대구시에 이어 충북 청주시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인 시민들의 편익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교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비교를 하려면 코로나 이전에 매출과 관련되어 갖고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규제 자체는 유지하자는 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반면에 배송시간 제한은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못합니다. 쿠팡 등 전자상거래 쪽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마트도 배송시간 제한을 걷어내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2014년 이후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대형마트를 넘어섰고 올해는 3.8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마트가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자 아닙니까? 매년 30개 이상 폐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업태가 된 거지 강자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관건은 소상공인 피해 여부인데 그나마 대형마트의 사정이 소상공인보단 낫다는 게 반론의 핵심입니다. 같은 오프라인이라 그래도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대형 유통점보다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중소 자영업자, 전통시장 이런 쪽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더 큰 대책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오늘 대한항공 국적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현지 교민들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예전과 다르게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부가 국적기를 통해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대한항공 국적기가 텔아비브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탑승객들은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에 93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지 대사관은 일단 연락망을 가동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시는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그 안전한 시설에 대기하시다가 빨리 출국하시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거나. 현지 교민들은 이번 충돌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산 지 11년째인 김정영 목사는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합격하자마자 100단위의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게 2004년이나 2021년에 있었던 그런 전쟁의 유형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고요. 김 목사의 옆집에도 로켓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김 목사와 가족들은 집안에 마련된 자체 방공호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병원에 후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 남쪽의 피해가 원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그쪽으로 피신하고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유엔에 나간 외교관들이 현지 운전기사를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심지어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벌였다가 미국 법원에서 최근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카페 본사와 업수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 음료를 마신 20대 임산부는 결국 유산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지난달 9일을 잊지 못합니다. 둘째를 만난 날입니다. 제 동생이 태몽을 꾼 거예요. 참 너무 예쁜 병아리가 언니 품이 안겼다. 당시 김 씨가 마신 음료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쏟아보니 플라스틱 조각 수십 개가 보입니다. 카페에 가봤습니다. 떨어져서 이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죠. 일회용 컵을 같이 넣어서 간 거예요. 네. 업주는 몰랐다고 말합니다. 근데 소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믹서기에 갈릴 때. 플라스틱을 삼킬 수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기자님한테 물에 넘어가겠어요? 혀가 예민하잖아. 네. 머리카락마저 뱉는단 말이야. 하지만 결국 업주도 사과했고 카페 본사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음료를 마신 직후 식약처와 지자체에도 신고했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취재가